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요. 공업지역까지 했죠. 공업지역까지 공부했고, 자, 이번 시간은 녹지지역부터 진도를 준비할지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녹지지역까지 봅니다. 세 개가 있죠. 네, 세 개.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보생자. 보존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으로 녹지지역은 세분이 됩니다. 아마 그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설명 듣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세 개, 수능 시간에 가장 구별을 못하는 게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녹지지역. 자, 세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봐요. 일단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시의 자연환경 등 보존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면 좋은데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이걸 외우라 그래요. 저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 도시의 자연환경 등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보존 녹지지역이 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을 동그라미에 둘까요?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자,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이나 산림이나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면 장기적으로도 개발을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 앞으로 한 30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보존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도시지역이지만 진짜 땅 사면 안 되는 곳이 어디죠? 보존 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저는 해석할 때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요? 지정 목적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 동그라미에 농업적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곳이에요. 그러면은 유보라는 것은 영원한 금지입니까? 유보는 일시적 금지입니까? 그렇죠. 일시적 금지니까 해석을 하면은 생산 녹지지역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도 미룰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 허용. 그래서 핵심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몇 개가 있죠? 3개.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녹지지역 3개 중에서 제한적이라는 조건은 붙어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된 녹지가 자연 녹지지역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정도 하면은 기억에 남질 않죠. 그래서 녹지지역 3개가 제일 어릴 거예요. 제일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녹지적 세계를 지금부터 현장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녹지적 세계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녹지는 시가지입니까? 도시적에서 시가지입니까? 임야가 많습니까? 임야가 많죠. 도시적의 산지가 주로 이제 녹지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산이에요. 산인데 녹지적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3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3가지가 있습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외울 때 녹지적은 보생자 그렇게 봅니다. 보전 녹지적과 생산 녹지적과 그리고 자연 녹지적으로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해석했죠. 그 자연 녹지적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죠. 우리 공법상 가장 대표적인 개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이죠. 개발은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된다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건축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유일하게 건축이 가능한 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니까 우리 평택이나 서울시 주변에 산지인데 서울에 뭐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청계산 많잖아요. 이 주변의 산지에 등산로 입구에 보면은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옛날부터 있던 마을, 취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이런 지역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이루어졌죠. 건축이 가능했죠.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등산로 입구에 마을이 있는 곳,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자연녹지지로 보면 돼요. 이게 녹지지역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맞잖아요. 뭐죠? 자연녹지지역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좀 쓸려게. 다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 알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우리 평택인데, 평택시 주변에 산지가 있고요. 그 산지 주변에 보면은 제 건축이 이루어진 곳은 자연녹지지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도시적에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있어 없어? 서울도 강서구 쪽으로 김포공항 쪽으로 외곽순환 타고 가다 보면은 농지 봤죠? 보여요. 그래서 도시적에 농지가 있어. 농지, 전답, 과수원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등산로 입구에 마을이 있고 마을 뒤쪽에 보면은 과수원이 보이죠? 과수원이 있잖아. 그럼 과수원은 농지가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도시적 안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것은 생산 녹지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봄이 되면은 이게 이제 도시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창문을 열고 뒷산을 보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가수원에 봄의 전령사 산수유라든지 뭐 이런 거 피잖아, 그죠? 예. 그리고 하얀 매화꽃이 필 수도 있고. 그래서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무슨 녹지지역이죠? 생산 녹지지역. 그래서 조금 이제 내년 봄에 우리 4월, 5월 돼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뒷산을 봤어. 그게 노란 산수유가 피고 하얀 매화꽃이 피면은 생산 녹지지역이야. 그래서 도시적 안에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있으면은 생산 녹지지역이 된 거야.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금지입니까?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개발된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그러면 10년, 20년, 30년쯤 이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는 거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 개발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녹지적인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수원길을 지났어. 가수원길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제 등산로가 되잖아요. 산 중턱에 올라가면은 봄 되면은 원산에 붉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진달래가 피죠. 진달래는 과수 목적으로 심은 겁니까? 야생입니까? 야생. 그래서 진달래가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보전 녹지지이고요. 장기적으로도 개발을 못해요. 영원히 개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지역이죠? 보전 녹지지역.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영원히 장기적으로도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적 13개 중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 우리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도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 뭐죠? 보전 녹지지로 보면 되는 거라고. 제일 땅값이 싸죠. 그래서 녹지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현장을 상상하시면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전 녹지지역 그렇게 된다고. 녹지지역 세계 이제 현장을 상상할 수 있게 됐죠? 네, 녹지지역. 여기까지 해서 주상 공독하면은 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이 시작되면은 주거지역이 아까 6개 있었죠. 상업지역이 중일근 이유 4개, 10개.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 일, 준 3개, 13개. 녹지지역
보생자. 그렇게 해서 도시적 안에 모두 몇 개? 16개. 그래서 도시적 안에는 토지의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가 몇 개? 16개로 용도지역이 세분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도시적 16개, 그리고 도시적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을 그 종류와 지정 목적들 하나하나 전부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봐요. 21개 용도지역별 용도지역의 종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습하십시오. 주거지역 시작합니다. 주, 상, 공, 녹이잖아요. 주거지역은 전, 일, 중.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도시지역에 6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유, 맞죠? 자, 같이 합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일근이유, 충청도 버전.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 일, 중,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됩니다.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 녹지. 그 다음에 매화꽃 피고 상수유 피고 생산 녹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전 녹지죠. 이렇게 되죠. 도시적 16개를 순서 그대로 암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너무 미루어두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도시적 밖에 5개가 있죠? 관리직이 있습니다. 관리직은, 자,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렇게 되죠. 그리고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또 하나가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21개하고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전부 암기를 다 하고요. 하나하나를 현장을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이것만 연습해서 숙달되면은 거의 전문가적 수준으로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자 185페이지 봐요. 185페이지 봅니다. 185페이지 보세요.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무엇이 나와 있죠? 금폐율의 한도 나와 있습니까? 용도지원에서 금폐율. 그리고 용적률 나와 있습니까? 용도지원에서 용적률. 이것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네. 자, 2번째 시간이죠. 네, 금폐율과 용적률. 금폐율과 용적률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볼게요. 자, 용도지원에서의 금폐율. 자, 여러분 자료를 금폐율. 자, 이렇게 자료 참고하시면서 자, 금폐율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칠판 정리는 되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용도지원에서 금폐율을 공부합니다. 금폐율. 자, 금폐율이 뭘까요? 자, 금폐율이라는 것은, 자, 금폐율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금폐율은, 자,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것을 금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율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해야 됩니다. 금폐율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누구나 암기는 할 수 있죠. 누구나 암기는 할 수 있는데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 들어요. 자, 금폐율은, 자, 설명 들으십시오. 집중하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봅시다.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 내 고객이 땅을 사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은 규제를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용도지에 땅을 샀을 때 몇 제곱미터,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의 비율을 표시한 게 건폐율인 거죠. 그럼 만약에 100제곱미터의 대지에 50제곱미터가 건축이 됐습니다. 이 건축이에요. 50제곱미터 건축되면은 대지 면적의 100제곱미터의 대지에 50제곱미터 건축되어 있으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의 대지에 얼마가 건축되어 있죠? 50제곱미터. 100분의 50. 100분의 50은 0.5잖아요. 이것을 100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공식에 곱하기 100을 넣은 거예요. 100분율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분의 50에 곱하기 100 하면은 이거 떼고 이거 떼버리면 50이 남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은 50%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건폐율, 어떤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전체 대지 면적 50%까지 건축 면적을 법상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땅 100제곱미터 사면은 건폐율이 50%면은 그 대지 면적의 50%, 1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의 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건축할 수 있습니까? 대지에 공지를 확보합니까? 공지를 남기라는 뜻이야. 이렇게 공지가 있어야 대지에 건축된 이 건축물은 이 공지가 있어야 채광,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또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공지가 있으면은 이후 건축물로 화재 연소가 확산됩니까? 공지가 있으니까 연소를 차단합니까? 연소를 차단시킬 수 있잖아. 이런 목적으로 건폐율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왜 건폐율이 필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지에 전부 건축하지 않고 공지를 남겨서 이제 채광, 햇빛을 받고 또 통풍, 바람이 통할 수 있고 또 연소를 차단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건폐율 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건폐율이 무엇인지는 아셨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의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죠? 건폐율이 되는 거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을 샀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건폐율을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설명할 거예요. 용적률. 자, 용적률은 공식 나와 있죠? 용적률 공식. 자, 용적률은 공식 나와 있습니다. 자, 용적률이란 오늘 많이 배우죠? 진도가. 건폐율도 배웠고, 용적률 배웠고, 21개 용도 지역별 지정, 용도지의 종류와 지정 목적도 배우셨고. 자, 용적률은 마음속으로 같이 외워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건폐율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이에요. 그러면은 용적률을 이해하려면은 연면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연면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어. 여기 보면은 연면적이 무엇인지 적어놨죠. 적어놨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연면적이란 각 층별,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필기만 해두고 말하는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설명할 거예요. 지금도 설명드려야 돼요. 이걸 제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 용적률이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을 샀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뭐죠? 건폐율. 용적률 먼저 보십시오. 용적률이란 여기 봐주세요. 자, 이게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죠. 지표면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하층이 몇 개 층이죠? 2개 층이잖아.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5층이에요. 그러면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전부 동일합니다.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동일하면은 1층의 바닥 면적 합계는 3개층이니까 얼마죠? 300제곱미터. 지하층은 300제곱미터죠? 한 개, 두 개씩이니까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300. 지상층이 5개 층이니까 얼마죠? 500. 그래서 이 건축물의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00제곱미터. 이게 연면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 단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쪽으로 보세요. 화면, 자,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인데, 연면적이 뭔지 한번 봐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로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다음에 당선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도 제외되는 거 4개가 있잖아요. 일단 지하층 외워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러면 대답하세요. 자, 화면이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고. 자. 여러분,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800제곱미터가 원칙이죠.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는 800제곱미터가 원칙이잖아. 단,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되니까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까? 500입니까? 500제곱미터로 하라는 거지. 그럼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잠깐. 여기 집중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상층이 6층, 7층, 8층이 되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도 600제곱미터,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은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커지면은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 바꾸기 가면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용적률 한도를 크게 해주면은, 용적률 한도를 높여주면은 연면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면적이 500이 600, 700, 800으로 커지면은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 샀을 때 그 용적률 한도를 높여서 용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게 허용하거나, 어떤 용도지에 허용하는 용적률 한도를 낮춰서 용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를 낮게 규제할 목적으로, 용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뭐죠? 용적률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용적률은 높이 규제니까 평면 위에서 건축하는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입니까? 높이니까 입체적 규제 수단이 되는 겁니까? 용도지 안에서 입체적으로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는 입체적 규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제 건물과 용적률의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 샀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가능한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건폐율이고,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용도지에 건축하는 건축 높이를 규제하는 수단이 뭐죠? 용적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공식을 암기한 것이 아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도를 이해하신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런데 시험은 건폐율이 무엇인지 용적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 샀을 때 건폐율은 몇 % 허용되고 용적률은 몇 % 허용되는지, 고객님 일정 정형주기의 땅 사면은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50%까지 건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이기 때문에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치량들을 암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기를 해야 시험 치는 거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암기만 필요합니까? 제도적 이해가 있어야 됩니까? 제도적 이해를 전제로 그 다음에 암기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185페이지 봐요. 제1종 준흥 주주부터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나와 있습니까? 건폐율의 한도, 동그라미예요. 저 위에 제목에 건폐율의 한도 5글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제1종 준흥 주주가 허용되는 건폐율의 한도가 얼마죠? 50%.
이렇게 내려가면서 외워야 돼. 이 종은 얼마죠? 5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류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부터 그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고개를 들면은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으 나를 봐요.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 21개 용도 지역의 종류를 일단 여기 암기는 일단 하고 있죠. 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을. 그래서 저기 연습을 해봐요.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21개 용도 지역의 종류. 책을 보지 않고 같이 봅니다. 도전. 여기 같이 해봐요. 이걸 벌써 오늘 두 번째 하는 거죠. 같이 도전하면은 금방 외워져요. 근데 이걸 중간에 책을 보면은 안 외워져요. 저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적은 전부 세분되면 일단은 도시적은 4개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 그 밑에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 그럼 제가 볼게요. 이런 잘하고 계십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죠?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 3개를 저희들은 어떻게 외웠죠? 주거지역 3개를 전, 일, 준 이렇게 온 거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역세권 주택지는 일반 주거지역, 숲세권 주택지는 전용 주거지역, 그죠? 그렇게 됩니다. 양호한 주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택지, 숲세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편리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그리고 시장 보고 업무를 보기도 편리하고 아이들 학교 가기도 편리하고 역세권이니까 사통팔달이고 일상생활이 참 편리한 곳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지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업과 업무 기능이 펄려서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죠? 준주거지역. 그렇게 되죠. 주거지역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4개를 어떻게 외웠죠? 중일근이유. 자, 시작합니다. 중일근이유 그렇게 했죠? 중일근이유 같이 해요. 뭐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렇게 됩니다. 유통상업지역.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상업지역이었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죠?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도 전, 일, 준. 주거지역도 전, 일, 준,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유 그렇게 되죠. 녹지지역 3개. 녹지지역은 보생자, 시작합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자연 녹지. 보생자.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 보전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뭐죠? 생산 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도시적 밖에 있습니다. 도시적 밖에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인데 관리적은 3개죠. 보생계 처음에 잘 안 돼요. 보생괴 자 괴인데 자 시작합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좋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뭐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21개 용도지역 이렇게 해놓고 잡아요. 지금부터 이 21개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의 치단도를 암기할 거예요.
순식간에 외울 수 있다니까. 저만 쳐다보면 5초만 외운다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은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만나죠. 지난주에 뵙고 오늘 두 번째 뵙잖아. 그래서 오늘 전화번호 따야죠. 그래서 제주 전화번호 공개할 겁니다. 제주 전화번호는 제가 공법 선정하려고 진짜 전화번호 이걸로 받았어. 공개합니다. 제주 전화번호 55국에 6657 55국에 6657 주거지역 다 외웠잖아. 55국에 6657 하나씩 붙여주면 금표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1종 주거지역은 금표율은 50% 이하, 50% 이하 범위에서 5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일종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표율은 50%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경기도 평택시 일종전용 주거지역에서 금표율은 50% 이하 범위에서 평택시 조례로 정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조례는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내질 않아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55국에 6657. 그 다음에 공법을 가르치면 상가 하나 정도는 가져야죠. 상가번호 공개합니다. 제 집 상가는 9878, 9878, 9878. 재밌죠? 제 집 상가번호가 몇 번이죠? 9878. 이걸 9878. 그러면 안 외워져요. 재미없죠? 상가는 9878, 9878. 오늘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네, 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죠? 55국에 6657. 상가는 9878. 9878. 공업지역은 777, 777.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왜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싼지 알겠죠? 상업지역에 땅 사면은, 중심 상업지역에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요. 10%만 공시로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땅 사면은 90%까지 대부분 건축,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 사업지는 땅값이 비싼 거야. 알겠죠?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80, 근린 상업지역은 70, 유통 상업지역은 80이 돼요. 55국에 6657, 상가는 9878, 공업지역은 전부 777. 그래서 평택시 공업지역에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대지 면적의 30%를 공장의 앞마당으로 남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는 녹지지역 맞죠? 주, 상, 공, 공업지역. 여기도 뭐죠? 녹지지역, 여기잖아. 주, 상, 공, 녹.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은 주지정 목적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면적 비율이 가장 낮게 기준해야 돼요. 20%. 20%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전부. 그리고 여기는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 이런 도시지역 밖에는 우리 시골 동네로 가면 갈수록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넓다는 것은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이 작다는 거잖아. 좁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시골 가려면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는 거예요. 금표율이 얼마냐면은 전부 20이에요. 전부 20.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금표율이 20%이기 때문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부지 시골지역에 관리지역에 땅 사면은 땅 100평 사면은 건축 가능한 면적은 20평 이하로 제한되는 거야. 대지 면적의 80%를 건축할 수 없고 공지로 남겨야 되는 게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싼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단,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지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돼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금표율의 지단도를 40%까지 허용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좀 저에게 물어봐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100cc 내봤죠. 100cc 되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은 40대에 세워도 늦어야 안 늦어요? 안 늦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금표율의 지단도가 40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아무튼 앞으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기억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40대 이후에 드신 분은 지금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나중에 평택시장도 될 수 있고 평택시 시의원도 될 수 있고 또 부동산 사업을 하셔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 외웠는데요.
여러분, 주거지은 제2지역 전화번호 맞죠? 주거지의 제2지역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가번호가 몇 번이죠? 9878, 9878, 9878. 공업지구는 전부 777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입니다.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전부 20% 이하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땅 100평 사면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대지 면적의 20%, 20평 이내로 개발, 건축이 가능해요. 단 100시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그래서 계획관리직은 40이에요. 진짜 5천원 외운 거 맞죠? 55개 6657, 9878,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는 전부 20.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용적률. 21개 용도직별 용적률 봅니다. 용적률 교재 보세요. 용적률. 용적률 보시면은 185페이지 용적률의 최대한도 나와 있습니까? 용적률의 한도 동그라미 하세요. 그 밑에 용적률의 한도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이 사이에서 조례를 정하게 돼요. 앞에 50이 뭐죠? 최저 한도. 뒤에 100이 뭐죠? 최대 한도. 그러면은 개발은 최저로 합니까? 다 최대로 합니까? 최대로 하기 때문에 앞에 최저 한도는 외우지 말고 뒤에 나오는 숫자 최대 한도를 내려가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은 최대 한도가 얼마죠? 100%까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2종은 얼마까지? 150. 얼마 증가하죠? 50이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는 얼마죠? 200%. 또 얼마가 증가됐죠? 50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용적률의 최대합니다. 21개 용도직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이렇게 보여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얼마씩 증가하죠? 50이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딱 맞아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이 증가, 준주거지역은 500. 그러면은 준주거지역 땅 사면은 6개의 주거지역 가운데 건폐율이 70%니까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용적률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도 100인데 50이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이니까 대지 면적의 5배, 대지 면적의 5배의 건축 연면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상당히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준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를 투자할 때는 준주거지역을 일단은 노려라. 건폐율만 본다면은. 맞죠? 그리고 재건축 단지를 투자한다면 준주거지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좋고, 건폐율만 따진다면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층 가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봐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옆에 그린 거래요. 그 교재에 184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은 184페이지 왼쪽 아래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필기하세요. 공간에 필기하세요. 공간에 필기하세요. 여러분, 중심상업지역, 중심지역이요.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에 있죠.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에 있죠.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면은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 등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면은 도심으로부터 한 단계 나가면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이 유통상업지일까요? 근린상업지일까요? 잠깐만.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죠. 동대문 상가하고 남대문 시장이 위치한 곳이잖아요. 근린상업지역은 주택가 인근지역, 주택가 인근지역에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잖아. 도심에 가까운 곳은 유통입니까? 근린상업지역입니까? 유통상업지역이 가까워요. 그 다음에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에 주택가 인근지역에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뭐죠? 근린상업지역이 되어서 지금 이 순서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도심으로부터 외곽지로 나가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서울시 한복변, 도심에 무슨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나가면 뭐죠? 일반상업지역. 그 밖에 뭐죠? 유통상업지역. 도심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거예요.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절대적이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심은 건물이 높죠.
건물이 높으면은 높다는 것은 용적률의 한도가 크게 허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상업적인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1500%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은 건물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으니까 용적률의 한도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져요.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하면 돼. 낮추면 돼. 그럼 일반 상업적이 얼마죠? 1300. 200씩 감하니까. 유통상업적은 1100. 근린상업적은 900.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 중심상업적은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얼마씩 감하죠? 200씩 감한다. 낮춘다 이 말이에요.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상업적은 1300. 중심상업적은 1500. 일반 상업적이 1300. 유통상업적이 1100, 근린상업적이 9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 다 외웠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십시오. 300으로 시작합니다. 전원공업지역이 300이고요. 50시 증가입니다. 다 외웠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 증가, 준주거지역만 500.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1500, 외곽지로 나가면서 200씩 감한다.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얼마씩 증가하죠? 50 증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가니까 전원공업지역은 얼마죠? 3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얼마죠? 400. 400. 됐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전부 보존 녹지지역은 80이에요. 80인데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입니다. 그래서 80, 100, 100. 녹지지역은 80, 100, 100. 비도시지역은 전부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100이에요. 그래서 인쇄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인생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여러분, 도시지역밖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용적률이 80에서 100이니까 대지 면적이 0.8배 내지 1배의 건축 연면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시골 동네에 가면은 기껏해야 주택은 1층 아니면은 2층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적률이 낮게 교체되니까.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가면은 3층 주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시골 마을을 상상해봐.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단독주택은 1층 내지 2층이라고. 용적률이 80%밖에 안 되거든. 계획관리지역도 100%니까. 대지 면적의 딱 1배의 건축 연면적이 허용되는 거라고. 아셨죠? 네. 지금까지 자 건폐계획 용적률이었고, 이걸 지금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1월, 2월 달에 기본 이론은 다시 해요, 이걸. 똑같이 연습한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 그때는 너무 친숙한 거죠. 한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해 드렸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편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 용도 지구편, 용도 구역편, 그리고 이렇게 쭉쭉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용도 지역에서 21개 용도의 종류와 지정 목적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배운 시간이었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